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동학개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힘없는 개미에 빗대곤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대거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가가 급격히 출렁일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떠받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학개미 등장은 개인 투자자 위상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주식 투자 과정을 만화로 그려온 허영만 하백이 3년 만에 연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허 하백은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투자했지만 그가 마지막 화에서 밝힌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25%였다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동학개미 군단의 단기 투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처럼 수익률 이면에 있는 위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명을 넘어섰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한미 공조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9명 늘어서 누적 12,257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로 이제 나타난 거는 지난 12일 이후 6일 만인데요. 네. 이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이제 수도권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이 집단 감염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이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이 50명 후반대로 늘어나서 좀 우려를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3일 49명을 기록한 뒤에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은 30명대에서 유지가 됐지만 지난 17일 43명으로 늘어났고 오늘 다시 거의 60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는 방문 판매 업체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두 갈래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일 텐데 방문 판매 업체가 좀 불안해요. 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팀을 파견해서 어디에서 감염이 이루어졌는지 감염 경로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오 기준으로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방문 판매 업체 관련 감염자가 7명 늘어나서 지금까지 이 업체 관련 누적 확진자가 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힐링랜드 23, 또 자연건강힐링센터, 또 도니마켓 등의 방문 판매 업체를 찾은 사람이 12명, 그리고 이들과 접촉한 사람이 6명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역학조사가 좀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이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꿈꾸는 교회와 관련해서도 하루 새 신규 확진자가 3명 늘어나서 총 7명이 됐습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대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이다. 이렇게 방역 당국이 밝혔어요. 네, 어제 대전시 당국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이 대전시 이강혁 보건복지부 국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 값이 낮을수록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데 지난 15일 이후 지역 확진자 13명의 검사 값이 놀랄 정도로 낮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경계값이 보통 이 PCR 결과값 한 35 전후인데 네. 이 대전에서 확진을 받은 환자들의 검사 값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강혁 국장은 지역 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것도 이렇게 강한 전파력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다고 아직 얘기하기는 좀 섣부른 거죠. 그러니까 감염이 되고 한창 증상이 딱 나타날 시점에는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증상이 조금 좀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바이러스가 적게 나오거나 이런 이제 차이가 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이게 뭐 바이러스 변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는 증거가 아직 없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게 또 다른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도 계속해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중앙대병원에 또 다녀가서 지금 병원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오늘 중앙대병원에 따르면 어제 낮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렀던 환자 한 명이 어젯밤 코로나19로 확진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종합검진차 방문한 환자가 의심 증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밤에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이 환자는 문진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검진 중 흉부 엑스레이에서 폐렴 소견이 나와서 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앙대병원은 이 환자가 방문한 검진센터 일부를 폐쇄하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 정상 운영은 내일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이 오늘 백신 개발과 관련한 언급을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준욱 부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와 더불어 치료제, 백신 연구 개발을 통해 중증 이상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백신을 확보하면 전체 국민 중 우선순위를 정해 실제 접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하는 새롭고도 막중한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이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개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라면서 현재까지 치료제도 중증 환자 이상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고 부작용과 내성 등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고려해야 될 사항을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에 이 코로나 국산 치료제를 연내 확보하고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새롭고도 막중한 과제 이런 표현을 동원한 걸로 봐서는 네. 이제 이 목표가 좀 상당히 이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이다.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는 다 비슷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권준욱 부본부장 말 중에 또 이 백신을 확보하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접종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중증 환자부터? 예, 아니 그렇죠. 중증 환자나 고위험군부터 이제 그럴 텐데 이게 아무래도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즉시 생산하기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물량 관련 이제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됐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될 텐데 해수욕장을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은 상황에서 해수욕장에서 밀접 접촉이 일어나면은 상당히 좀 확산세가 커질 가능성도 있는데 정부가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요? 예,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예.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서 이용객을 분산하겠다 이런 대책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미만인 해수욕장 가운데 전라남도 여수와 목포 그리고 신안군 등 14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를 이제 시범 도입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이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요약하자면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바다여행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이제 이 홈페이지 또는 해방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이제 이름 동반인원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예약을 하면 이제 해수욕장을 방문할 수 있게 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다만 이게 방금 제가 목포 신안 모두 이 전남 지역만 말씀을 드린 게 네. 전남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이 예약제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거부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혼잡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길이가 한 1km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방문한 사람을 다 막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해수욕장이 물론 뭐 해수욕장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서 네. 입구가 아주 제한된 곳도 그쵸, 좀 있습니다만 작은 데는 예, 바닷가가 넓게 열려 있는 예. 곳도 있을 수 있어서요. 그게 참 이거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좀 시도를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싶네요. 이걸 이제 정부가 시민사회에서 좀 공론을 거쳐서 뭐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네. 사회적인 거리두기처럼 시민들의 좀 자발적인 참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 유럽연합 신입 집행부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 유럽연합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유럽연합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이며 올해 첫 양자 정상회담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애초에 정부는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계획을 했는데 네. 이 코로나 여파 속에 화상 정상회담으로 바꿔서 먼저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강민석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해온 유럽연합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최근 북한 관련 사안이 좀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또 코로나 대응 공조 방안, 또 보건 방역 분야 협력,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연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볼까요? 지금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 지금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인데 북한 매체가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라는 제목의 이제 정새로운 해설을 실었는데요. 여기서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연속 터져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군대의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경고를 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어제 이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지역과 이 개성공업지구에 군대를 전개하겠다. 또 비무장지대 초소에 진출하고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대남 전단의 살포를 협조를 하겠다 이런 조치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연락사무소 폭파가 첫 시작에 불과하다는 표현 그리고 연속 터져 나올 폭음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 이제 어떤 북한이 추가 행동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 예고한 대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어디까지 지금 과정에서 표현하는 것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요. 남북 간 긴장감이 이렇게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전격 방문했어요. 네, 오늘 이도훈 본부장이 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덜레스 공항을 통해서 미국을 방문했고요. 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 사실을 확인하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이 방미 기간 동안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이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을 했고요. 네. 지금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 비건 부장관과의 회동 외에 다른 미국 인사들과도 만남을 가지겠지만 누구를 만나는지 등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그 백악관의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북 특사관이냐 이런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부인했어요. 예, 그 청와대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이도훈 본부장이 지금 이 북한의 이 폭파 직후에 이제 이 시점이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네. 어떤 특명을 띈 특사로 이제 파견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이제 세간에서 나왔는데요.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이 본부장의 특사 자격 방문이 추측성 보도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 계획된 일정에 따라 미국을 방문했다. 이렇게 윤도한 소통수석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티븐 비건 이 부장관을 면담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인사를 만나는지 등이 이제 다 비공개로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이 본부장의 직위라든지 지금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 조야의 주요 인사들을 좀 만날 걸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공식 특사는 아니라도 사실상 특사가 만약에 간다면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이제 이 본부장은 어느 정도 수행을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된 일정이긴 하지만 우리 지금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계획된 건 아닌 것처럼 지금 마침 또 이런 기회가 됐으니 미국하고 뭔가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본부장의 방미로 한미 워킹 그룹이 재가동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그 눈길을 끄는 게요.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지금 사실상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이제 김여정 노동당 일부 부장이 네.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이유로 꼽은 것이 바로 이 사실상 한미 워킹 그룹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건부 장관과 과거에 이제 워킹그룹 소통을 담당해왔던 이동 본부장의 방미가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북미 관계 교착에 구속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진전에 좀 자율권을 행사할 만한 공간을 좀 어떤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워킹그룹 그러니까 이걸 뭐 워킹그룹 가동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워킹그룹의 역할을 좀 축소하면서 한국 정부에 좀 자율성을 좀 더 주는 방안을 뭐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일각에서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세간이 아니면 일부 전문가들의 이제 좀 희망 섞인 그런 관측인 성격이 아직까지는 좀 강하고 네. 정부 이게 특히 외교부에서는 좀 원칙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한미 간 또 한국과 여타 주요국들과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한반도 제반 사항에 관한 소통이 유지되면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는 것이다. 이 워킹그룹도 그 중에 이제 일부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일종의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그 역할들을 해왔잖아요. 한미 워킹그룹이.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소통 창구 역할을 비건 대북특별대표하고 지금 이동훈 본부장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김의중 부부장의 경우에는 북미 협상이 좀 결렬된 부분의 원인을 지금 워킹그룹으로 돌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아직 뭐 알 수는 없으니까 좀 상황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군사 행동을 지금 예고한 상황인데 미국 정찰기들이 우리 상공에 연속으로 출몰하고 있다고요? 예, 그 오늘은 이제 미국의 리벳 조인트 그 RC-135W 정찰기가 한국 이제 그 상공에 이제 그 출격을 해가지고 네. 그 정찰 활동을 한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 정찰기는 미사일 발사 전에 이 지상 원격 계측 장비인 텔레메트리 발신 신호를 포착해서 뭐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하는 그런 장비를 탑재한 정찰기입니다. 또 어제는 미국 해군 정찰기 이 EP-32라는 정찰기와 이 주한미군의 RC-12X 정찰기도 이 수도권 상공 등을 비행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정찰기들은 이제 신호 정보 수집을 통해서 뭐 지상과 공중의 신호를 이제 분석하고 이를테면 뭐 미사일 등 이제 발사 전후 방출되는 전자 신호라든지 아니면 지상에 있는 이 감시 목표들의 표적 정보 등을 이제 수집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정찰기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이 어떤 군사 행동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북 감시 정찰 활동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거의 정찰 자산을 총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찰 자산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정찰 자산이 지금 다 가동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을 갱신하는 연례 조처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예, 이거 사실 근데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에서 대북 제재 관련 행정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2010년 8월 뭐 2011년 4월 또 2015년 1월 뭐 이제 이렇게 그 대북 제재 관련 행정명령이 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2008년 6월 이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발동한 행정명령 이 13,466호 이 등 이제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하는데 서명을 했습니다. 네. 이 대북 행정명령은 이제 미 국가 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할 경우에 1년마다 의회 통지, 관보 개정 조치를 해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년 연장을 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네. 북한의 어떤 비핵화 관련 진전이 없다면 기존에 있었던 행정명령들은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연장이 되다시피 했고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까지 총 4번 연장을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보면 이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의 위험 그리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비롯해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 등을 이제 이것이 미국의 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뭐 사실 이거는 뭐 거의 매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이것을 이제 행정명령을 폐지하지 않고 이제 그 효력을 계속 갱신할 때
그 매년 거의 똑같은 이 시기에 그냥 예. 해왔던 의례적으로 해왔던 일들이다. 예. 그런데 또 마침 또 이번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예. 일단 조치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26일자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2008년 행정명령이 발효가 된 건데요. 좀 있으면 9월 그리고 뭐 앞에 3월, 4월에도 이제 그런 행정명령 연장 조치들이 쭉 있었고 그때도 사실 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거의 반복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만간 출간할 회고록을 두고 굉장히 파장이 일고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이렇습니까? 예, 이게 지금 사실 미국에서 상당히 큰 스캔들이 되고 있는데요. 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출간할 예정인 그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의 일부 발췌록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네. 여기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뭐 스캔들이라면 스캔들인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대선 지원을 간청했다 이런 내용이 폭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그게 서로 우르렁대고 싸우는 줄 알았더니 트럼프 예.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내 대선 좀 도와달라. 예. 근데 뭐 그게 무슨 뭐 어떤 앞서서 이제 있었던 러시아 관련 그런 게이트의 의혹 내용처럼 네. 뭐 어떤 대선의 부정 개입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볼턴 전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내가 대선에서 이기게 해달라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면서 농민과 이 중국의 대두 밀수입 증대가 선거 결과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농업을 포함한 무역 회담에서 이제 미국의 입장을 좀 더 중국이 좀 양보를 해서 미국의 이제 그 농민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가 가져갈 수 있게 함으로써 나를 대선에서 도와달라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미국 남부 지역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가 굉장히 강하고 그 지역에서 주로 이런 이제 그 농산물들을 많이 생산하니까 나의 어떤 대선을 돕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중국이 좀 많이 사달라. 예. 이러면서 간청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주장을 일부 수용을 해주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중국 네. 역사상 최고의 주도자다 뭐 이런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 또 백악관 측에서는 이 볼턴 보좌관의 이 회고록 출간 자체가 불법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이 어제 이제 출간 금지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서 오늘은 법무부가 이 회고록 공개를 막기 위해서 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들어있죠? 예, 사실 이것도 좀 그 주된 이제 뭐랄까요 내용은 이제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좀 얼마나 가벼운 태도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네. 참모들로부터도 얼마나 좀 존중받지 못하고 경원시되고 있는지 이제 그걸 다루면서 하나의 소재로 이 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언급이 된 건데요. 이 뉴욕타임즈가 공개한 이 볼턴 보좌관 회고록 내용에 따르면 2018년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싱가포르 회담 도중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볼턴 보좌관에게 쪽지를 보냈는데 네. 그 쪽지 내용이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 또는 이 회담으로부터 한 달 뒤,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 한 달 뒤에 이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북한과의 외교를 가리켜서 성공할 확률이 제로다. 그러니까 정부 내부 인사들끼리 사실 저거는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이제 평가를 주고받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폭로를 했는데요. 이거는 볼턴 보좌관의 자기식 해석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물론 들긴 하는데요. 예, 물론 볼턴 보좌관은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가장 초강경파죠. 매파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각을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갔을 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그 적용을 좀 미리 전제로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그 가장 가까운 참모들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 것도 좀 충격이고 자기 대선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뭐 한미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좀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북한과의 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 그런데 이 한미 공조의 얘기는 잠시 뒤에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한동대 박원건 교수와 좀 더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거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그 북한이 폭파하기 전에
북한 쪽에서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네, 오늘 윤두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김여정 노동당 일부 부장이 지난 13일 연락사무소 철거를 시사한 담화를 발표한 이후 군 정찰 자산을 이용해 연락사무소를 계속 지켜봤고 이를 통해 폭파 화면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폭파하기 전에 청와대에 통보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아닌 부처로 북한의 사전 통보가 이뤄진 것은 혹시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온 데 대해서 만약에 부처에서 연락을 받았더라도 그러면 국가안보실에 공유하지 않았겠냐면서 부처 역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한국일보는 정부와 대북 소식통 등을 인용해서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이 23일 이 남북 연락사무소가 형체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볼 것이다. 이런 취지의 담화를 낸 후에 같은 내용을 우리 정부에 직접 전달을 했고 또 연락사무소 폭파를 청와대에 직접 통보했다는 전언도 있다는 취지의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이 북한이 연락사무소에 폭약을 설치한 이후 청와대에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가 후속 보도 혹시 낸 거 있습니까? 저도 못 본 것 같거든요. 예, 아직까지 제가 오늘 오후 이후에는 확인 안 해보긴 했는데 네, 오늘까지는 없었습니다. 오늘 네. 아침 조간신문 저도 보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도 좀 살펴보죠. 오늘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긴급 당정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예, 국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라는 회의가 열렸고요. 네. 이 회의에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했고 이 김현철 통일장관은 어제 이 사의를 표명해서 서호 차관이 대신 참석을 해서 사실상 이 뭐 거의 외교안보 분야 당정처럼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북 전단같이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계부처가 제대로 대처 못한 아쉬움도 있다. 이 사실상 정부 외교안보 부처를 좀 질타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또 아까 이제 잠깐 한미 워킹그룹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오늘 이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양규백 전 국방위원장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제지를 거는데 그걸 간소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서 이런 취지의 질의를 했다고 이제 알려졌고요. 네. 강경화 장관은 이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미 워킹그룹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이 그 사의를 표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통일부 장관의 정치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예,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김현철 장관의 만약에 아직까지 사표 수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다는 전제를 이제 깔고 만약에 후임자를 이제 인선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아무래도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 북미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이제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관료 출신보다는 좀 어떤 그 중량감 있는 정치인 출신의 이제 말하자면 좀 책임 그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책임하에 이제 이런 대북 사업을 좀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좀 거론되는 게 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당 중진들 가운데 뭐 이인영 의원, 송영길 의원, 우상호 의원 이제 이런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 사표 수리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외교 안보 라인 교체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죠.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언급한 게 있습니까? 예, 오늘 일단 김현철 통일부 장관 사표를 혹시 대통령이 수리했냐 이제 이런 취지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오늘은 제가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만 밝혀서 이 사표 수리 시점을 좀 고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나 포함해서 이제 뭐 외교안보 부처 그리고 청와대의 뭐 국가안보실 등 이제 정부 외교안보 이 라인에 대한 어떤 책임론 등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는 여전히 이런 인사 문제는 인사권자 즉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고 결정되면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하나의 망상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평가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남북 간의 뭐 대화를 정부는 계속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북한 비핵화가 망상이다 뭐 이제 그렇게 이게 뉘앙스가 좀 다른데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북한 그 정확한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은 한국 정부가 뭐 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한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유엔이나 뭐 미국 등과 이제 어떤 국제사회 요소를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 우리의 가용 역량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과연 우리 힘으로 실행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의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미국과 공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여권에서는 아까 이제 한미 워킹그룹을 비판하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보수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딱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10위에 속하는 국가가 됐고 외교 문제에서 자주적일 수 있고 남북 문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생각과 다르다.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뭐 서로 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나저나 지금 통합당이 계속 국회 일정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통합당이 지금 사흘째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지금 그 원내대표 사의를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 이제 계속 국회에 이제 출근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언론과 접촉도 사실 거의 없었는데 네. 지금 오늘 이제 연합뉴스와 그 전화 인터뷰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복귀할 마음이 없다. 뭐 바뀐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을 했고요. 또 그 통합당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뭐 저쪽에서 18개를 다 가져가라고 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뭐 사실상 원칙론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원구성의 뭐 최종 시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내일 아닙니까? 내일은 국회 원구성 마무리하겠다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찾아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네. 그럼 이 상태로 그냥 가게 되면은 내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다 그냥 선출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김태년 원내대표 12개죠. 예, 6개 예.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태현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그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본회의 개의 관련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뭐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남은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것인데 다만 뭐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서 의장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의사일정 결정하는 건 의장의 영역이다. 이제 이러면서 좀 저번에 그 법사위원장 선출하기 전날 상당히 좀 그 어떤 강한 입장이 많이 나왔던 거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 그 여당 그 관계자들 중에서도 보면 강훈식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꼭 내일 그러니까 19일에 뭐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는 취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근데 어쨌든 그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내일 중으로 원구성이 마무리돼야 된다. 이제 이런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변수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당 입장에서도 계속 보이콧하기는 부담스럽고 또 역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원구성을 강행해버릴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론의 반발 같은 것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내일 국회 상황을 좀 지켜봐야지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대북 공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잡하게 얽힌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도훈 본부장이 뭐 청와대 특사 자격으로 갔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고 청와대는 이제 부인하기는 했지만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좀 미묘합니다. 이번에 가게 될 경우에는 어떤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뭐 몇 가지 핵심적인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4일부터 시작된 이 북한의 공세, 아직도 정확하게 북한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는 건지가 지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네. 한국과 미국 양국이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 지금 해석과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라면 주 임무가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번 그 4일부터 시작한 북한의 이 담화 공세에 이 북한 핵 문제는 뭐 중점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6월 12일 날 북한 외무상 리성권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나왔거든요. 네. 기존의 북한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래도 한 2개 정도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관계에도 파탄 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암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열렸던 그 북한 중앙 군사위 확대위에서 언급한 핵 전쟁 억제력을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북한 핵 전략에 대한 한미 간의 그 의견을 좀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핵심은 지금 뭐 대북 제재 면제 예외 등 이 북한이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의제들이 있는데 네. 뭐 여기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논의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이 뭔가 이렇게 지금 남북 관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예. 새로운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예,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아직 좀 불분명하거든요. 물론 뭐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확실합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우리한테 죗값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17일 김여정 담화에는 이제 뭐 이 실무그룹 얘기가 나오면서 한미 공조 또 동맹이 한국이 동맹을 그 민족 공조보다 우선시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한미 이 동맹에서 좀 이탈해라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는 전달은 되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뭘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한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7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네. 이 사대주의를 언급하면서 한미 워킹그룹을 지목을 했어요. 예. 이 한미 워킹그룹이 어떤 것이길래 이 사대주의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까? 글쎄 이게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좀 잘못 와전된 것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미 워킹그룹이 처음 얘기된 것은 2018년 6월이고요. 그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갑자기 한미 연합훈련의 그 유예와 중단을 얘기를 했었어요. 네,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 우리 한국 정부는 물론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이었던 짐 매티스 장관도 모르던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즉흥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부터 이 워킹그룹 얘기가 사실 한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한미가 사전에 서로 간에 이렇게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필요성이 제기됐거든요. 또 그러면서 뭐 이제 대화가 진전이 되니까 이 제재 문제가 워낙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제재 문제도 같이 좀 다루면 좋겠다 해갖고 2018년 11월에 출범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한미 사이의 긴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기구다라고 이제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한미 간의 사안들, 특히 북한과 남북 합작 사업의 제재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안 된 것이 된 것보단 많죠. 그렇다고 전혀 안 된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특히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이 워킹그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17일 날 김여정이 아예 이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지금 좀 그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워킹그룹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워킹그룹에는 한 측에서는 한국 대표로는 지금 그 미국에 가 있는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그 좌정을 맡고 있고요. 그 외에도 외교부, 청와대, 통일부, 또 사안에 따라서 국방부, 국가정보원도 참여하고요. 미국 측에서는 지금 대북정책 특별대표 비건 그 부장관이죠. 국무부가 좌정을 맡고 있고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이 참여하는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은 일종의 뭐 패스트 트랙이다 아니면 원스톱 서비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빠릅니다. 오늘 그 강경화 장관도 이거 저랑 같은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일단은 미국이 부과하는 대북 제재 외에도 유엔이 부과하는 대북 제재, 특히 미국 국내법으로 부과하는 제재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 사업을 북한과 하려는데 이것을 제재에 대한 문제로 확인하려면 미국의 제재 주무부처인 재무부가 있고 그 외에도 요즘은 상무부, 심지어는 법무부 그리고 각 지방 경찰청, 검찰청까지 제재에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우리 정부가 이걸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 워킹그룹이 있으면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면 그쪽에서 그걸 알아서 다 확인을 해갖고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안 된 것도 많이 있지만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 만월대 그 공동 발굴 사업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남북철도 도로 연결 공동조사도 여기서 다 1차적으로 지금 확인이 다 돼서 진행해도 된다라고 얘기가 됐었고요. 네.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에 필요한 장비반입 그런 것도 다 제재 면제가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여권에서는 일종의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더 돌파력 있게 남북 관계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한미 워킹 그룹이 오히려 방해가 된 것처럼 얘기합니까? 글쎄 그 부분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의 문제는 미국이 부과하는 제재가 강력한 것이 이 남북 간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또 뭐 그 안에 더 원인으로 따진다면 결국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이것들이 다 부과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예를 들어드립니다. 이산가족 화성상봉에 쓸 TV 하나를 가져가려더라도 미 상무부의 수출 통제 규정이 있고요. 미 의회 제재법이 또 있고 거기 안보리 제재 23975까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워킹그룹이 만든 것도 아니고 미국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하나씩 만들어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워킹그룹만한테 문제를 전달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워킹그룹이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이 되냐? 절대 아니죠. 오히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제재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워킹 그룹 탓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그 행정부 전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일종의 이제 행동의 원칙으로서 북한이 이제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뭔가의 대가를 준다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같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근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제재에 대한 예외나 면제를 하는 거는 미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혼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 국내법에 의해서 미 의회가 통과시킨 법들이거든요.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법들을 6개월이나 1년 유예는 시킬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미 의회를 납득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뭐 당국 간에 결정하고 한미 간에 합의하고 그랬으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 초기 외교안보 라인 책임졌던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이 예.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또 예. 국내에서도 역시 강력한 군사 옵션을 가동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미국 내에서 의견을 좀 정리하면 일단 백악관에서는 이제 최근에 북한 행보에 관한 말씀입니다만 일단 뭐 그 북한이 하고 있는 도발 행위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네. 그런 공식 입장이 한 번 딱 나왔죠.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트위터를 좋아하는데도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주로 군 인사들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도 그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부 장관 외에도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근데 군 쪽에서는 늘 얘기하는 게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개시하면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는 계속 왔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미국 내 언론을 따라가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죠. 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최대한 평화적으로 북한한테 개입을 했는데 북한한테 배신당했다. 그런 두 가지의 그런 형태로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배신을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도 지금 실패한 것이다.
예.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내 분위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질 않죠. 그러니까 미국민 대다수가 북한에 갖고 있는 생각은 독재 국가고 인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동맹국을 위협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인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게 지금 미국 대선 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11월이 대선이고 그렇다면 대선 전에 나온 뭐 트럼프 대통령 물론이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어떤 이런 도발의 행위를 하면 강력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대선 전에서 자기가 유약한 지도자라고 보이면 그것은 자신의 대선 전에서 표를 얻는데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하는 거에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만약에 정말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행동에 들어간다 하면은 네. 더군다나 그것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훈련이라든지 시험을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뭐 일종의 위화적 카드나 위화적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 현재로서는 뭐 그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그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죠. 네. 지금 조 바이든 후보랑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바깥으로 나가면서 계속 뒤처지고 있고 여전히 인종 문제와 코로나 문제에서 제대로 대응 못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북한의 어떤 정말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어떤 일종의 양보를 한다면은 일단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할 거고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거고 미국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공간은 지금 크지는 않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11월까지 대북 정책의 기본이 북한 문제를 호재로 만들기보다는 악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이번 담화에도 리성건 아까 말씀드린 담화에도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북 관계를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메시지도 같이 포함돼서 나왔거든요. 네. 지금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자신의 홍보 행사 정도로 생각했다. 이렇게 지금 네. 폭로를 했어요. 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북미 협상을 할 때 어떠했는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단초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셨어요? 뭐 이 외에도 지금 아직 뭐 전체가 다 나오지 못해서 저도 발췌본 일부만 읽었는데요. 심각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큰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백악관에서 이걸 뭐 금지 처분까지 지금 신청을 했고 네. 이 비밀을 다루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북미 관계나 미국이 했던 여러 가지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만을 생각해서 움직였는지 볼턴 보좌관이 폭로한 내용의 핵심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에서 지지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지금 발생할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전에 보였던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뭔가 비핵화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주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재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두 가지 예측들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역동을 받아서 원래 일기 때 했던 거를 더 힘차게 밀고 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일기 때 실패한 것들은 좀 제거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아직은 좀 그건 변수가 많이 남아 있어서 대선에 된 후에 저희가 좀 분석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탄 고려 항공기로 추정되는 전용기가 한경남도 쪽으로 갔다. 그 신호가 포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쪽에는 비행장이 없고 원산에 비행장이 있다고는 하던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북한이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이나 ICBM급을 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북한의 공세를 보면 대미 공세와 대남 공세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초점을 맞추고 온 것은 대남 공세죠. 예. 엊그저께 그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기하는 것도 만약 이것을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면 미국 시간에 맞춰서 했을 텐데 미국 새벽 시간에 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성건의 담화를 빼고는 대부분 물론 미국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한국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에 대한 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저는 일정 시점 지나면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공세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SLBM도 당연히 북한이 갖고 있는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얼마 전에 김여정이 북한 총참모부에 지금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총참모부가 4가지를 하겠다라고 이미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네. 근데 미사일 관련은 이게 전략군 소관으로 총참모부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친솔 부대로 해서 직접 바로 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쪽 SLBM으로 간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군의 명령을 한 게 나와야죠. 근데 아직은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정부가 한미 관계를 풀어나갈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뭐 일단 저는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중국과의 공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북한이 이런 것을 시작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5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한테 축전을 보냈습니다. 네. 약간 뭔가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공감대가 있고 지금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중국은 아시다시피 여전히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국가니까. 그런데 동시에 중국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중 협력을 좀 해서 외교적인 노력도 지금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